끔찍한 두통과 함께 윤서연의 의식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떠올랐다. 머릿속에서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기억들이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배신당했던 남편 백현우의 비웃음 전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나던 날의 비참함, 그리고 차가운 병실에서 홀로 죽어가던 마지막 순간의 고독까지. 그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겪었던 지옥 같았던 전생, 첸성의 기록이었다. 서연아,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어서 일어나렴. 귀에 익은 그러나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가 그녀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서연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눈에 들어온 것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20살 시절 그녀의 방이었다. 그리고 그녀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사람은 완벽한 위선의 가면을 쓴 새어머니였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는 알고 있는 거지. 백현우 도련님이 오기로 한 날이잖니. 어서 준비해야지. 새어머니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지만 그 안에는 뱀의 독이 숨겨져 있었다. 오늘, 바로 그날이었다.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뀐 운명의 날. 언니 아직도 안 일어났어. 문이 열리고 이복 동생인 윤유라가 하얀 원피스를 입은 채 천사 같은 얼굴로 들어왔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저 순진무구한 얼굴 뒤에 얼마나 시커먼 질투와 탐욕이 숨겨져 있는지를. 전생에서 바로 오늘 유라와 새어머니는 그녀를 설득했다. 아우라 그룹의 회장이지만 사고로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불구, 권희준과의 약혼을 파기하고 혜진 그룹의 촉망받는 후계자인 백현우와 결혼하라고. 유라는 언니를 위해 자신이 그 불행한 결혼을 대신 짊어지겠다며 눈물로 연기했다. 어리석었던 과거의 서연은 그들의 연극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다. 그녀는 권희준을 버리고 백현우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20년간의 지옥이었다. 백현우는 결혼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서연의 어머니가 남긴 막대한 유산을 모두 빼앗고 밖으로 나돌며 온갖 여자들과 연문을 뿌렸다. 반면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권희준은 불구의 몸으로 아우라 그룹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평생 한 여자만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전설이 되었다. 언니, 왜 그래? 어디 아파? 유라가 걱정스러운 척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며 그녀의 손을 피했다. 만지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유라와 새어머니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늘 순종적이고 말없던 서연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2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갓 20살의 앳된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온갖 풍파를 겪고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40살 여인의 그것처럼 깊고 차가웠다. 다시 돌아왔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야.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윤서연이 아니었다. 어머니 유라야, 할 말이 있어. 서연은 두 사람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나는 백현우 씨와 결혼하지 않겠어. 뭐라고? 새어머니가 기가 막힌다는 듯 되물었다. 서연아,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는 거니? 백현우 도련님이 어떤 분인데 혜진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야. 그분과 결혼하면 네 인생이 활짝 피는 거라고. 유라가 옆에서 거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언니, 나 때문에 그래. 내가 언니 대신 권희준 씨와 결혼하는 게 그렇게 싫었어. 나는 언니가 불행해지는 걸 볼 수 없어서 내가 희생하겠다고 한 건데. 그녀의 서툰 연기를 전생의 서연은 감동하며 바라보았었다. 하지만 지금의 서연에게는 그저 역겨운 위선으로 보일 뿐이었다. 서연은 차갑게 웃었다. 희생 유라야, 네가 정말 희생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기는. 아니. 그녀는 유라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서연의 서늘한 기세에 유라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네가 정말 나를 위한다면 내 약혼자를 탐내지 말았어야지. 네가 정말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백현우 씨에게 달려가 그와 결혼하겠다고 말해. 하지만 너는 그러지 못할걸. 왜냐하면 너는 처음부터 권희준이 아니라 백현우를 원했으니까. 아니야 언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닥쳐. 서연의 단호한 한마디에 유라의 눈물이 쏙 들어갔다. 새어머니도 딸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내 원래 약혼자인 권희준 아우라그룹 회장과 결혼하겠어.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백현우 도련님이나 잘 맞이할 준비나 해. 서연은 선언하듯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운명은 이제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개척할 것이다. 그때 집사가 다급하게 방문을 두드렸다. 아가씨, 큰일 났습니다. 권희준 회장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권희준. 그가 왜 여기에 원래 역사대로라면 오늘은 약혼 파기 통보를 받은 그가 변호사를 보내 예물을 회수해가는 날이었다. 그런데 그가 직접 왔다고 최허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이 그녀의 선택으로 인해 뒤틀리기 시작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서연이 굳은 얼굴로 거실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는 집안의 어른들과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한 남자가 있었다. 권희준. 그는 사진으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비록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떡 벌어진 어깨와 꼿꼿한 자세는 그의 강인함을 숨기지 못했다.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의 깊은 눈은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다리가 묶인 사자였지만 여전히 밀림의 왕이었다. 윤서연의 아버지인 윤 회장이 그의 앞에서 진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다. 권 회장님,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저희가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철없는 마음에. 권희준은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시선은 계단 중간에 멈춰선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차갑고 무감정해서 서연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읽을 수가 없었다. 파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마침내 권희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뭐라고요? 윤 회장뿐만 아니라 그의 뒤에 서 있던 유라와 새어머니도 경악했다. 원래 약속대로 오늘 윤서연 양을 제 아내로 맞이하러 왔습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거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서연과 이준을 번갈아 보았다. 백현우와의 결혼을 위해 그녀는 권희준 측에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으며 파혼을 종용했었다. 그런데 그가 이 모욕을 감수하고서라도 서연과 결혼하겠다고 권 회장님 하지만 새어머니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권희준의 차가운 시선에 입을 다물었다. 윤서연 씨, 그가 서연을 불렀다. 내려와서 내 옆에 서시죠. 당신의 남편 될 사람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전생의 기억 속에서 그는 냉혹하고 무자비한 기업 사냥꾼이었다. 그녀는 그를 이용해 복수하려 했을 뿐 그와 깊게 얽히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그의 휠체어 옆에 섰다. 그에게서 나는 차가운 비누 향과 희미한 약품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권희준은 그녀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윤 회장을 향해 말했다. 결혼식은 일주일 뒤에 거행하겠습니다. 식은 최대한 간소하게 가족들만 모시고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결혼 즉시 윤서연 씨는 권 씨 가문의 사람으로서 제 집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해 있습니까? 누구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렇게 윤서연의 두 번째 인생은 그녀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그 첫 발을 내딛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지옥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어쩌면 그녀가 돌아온 이곳은 지옥이 아니라
그녀가 전생에서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희미하게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일주일의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윤서연과 권희준의 결혼식은 그의 말대로 최소한의 가족만이 참석한 채 조촐하고 신속하게 치러졌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도 없는 마치 하나의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하는 듯한 건조한 의식이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서연은 자신의 단출한 짐가방 하나만을 든 채 권씨 가문에 보가 청아당 칭야탕으로 들어갔다. 청아당은 북악산 자락에 자리한 전통과 현대가 기묘한 조화를 이루는 거대한 저택이었다. 잘 가꾸어진 소나무 정원과 고즈넉한 한옥의 외관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 완벽함은 오히려 숨막히는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서연을 맞이한 것은 권희준의 할머니이자 권씨 가문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오 여사였다. 은으로 된 비녀를 단정하게 꽂은 그녀는 조그마한 체구였지만 그 어떤 거인보다도 위압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내가 윤서연이냐? 그녀의 첫 마디는 질문이 아닌 날카로운 평가였다. 그녀는 서연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았다. 마치 가축시장에 나온 암소의 등급을 매기는 듯. 단 냉정하고 무자비한 시선이었다. 우리 이준이가 어떤 아인데 감히 너 같은 것이 내 손주 며느리 자리를 넘봐. 전생이었다면 서연은 이 한마디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넘본 적 없습니다, 할머님. 저는 그저 제게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서연은 허리를 깊이 숙였지만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당돌한 대답에 오 여사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그때 휠체어를 탄 권희준이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기르를 모르는 척하며 집사에게 명령했다. 내 아내의 방을 안내해드려라. 그리고 오늘부터 청아당의 모든 살림은 안주인의 뜻에 따르도록.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이 집의 안주인으로서 당신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도록 해. 단 내 영역은 침범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그것은 환영 인사가 아니라 명백한 경고였다. 우리는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그 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차가운 선언. 그렇게 서연의 결혼 생활은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녀가 배정받은 방은 본체와 멀리 떨어진 별채였다. 마치 귀찮은 손님을 대하는 듯한 명백한 거리두기였다. 서연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 거리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권희준의 신뢰를 얻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일상에 스며들어야 했다. 그녀는 전생의 기억을 더듬었다. 권희준. 그는 겉보기에는 얼음처럼 차갑고 모든 것에 무심해 보였지만 사실은 아주 사소한 것에 마음을 여는 남자였다. 그는 아침마다 진한 드립 커피를 마셨고 비 오는 날이면 낡은 클래식 LP판을 들었으며 극심한 편두통에 시달릴 때면 아무도 모르게 서재에서 끙끙 앓았다. 소여연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방의 요리사에게 다음 날 아침부터는 자신이 직접 남편의 커피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요리사는 의아해했지만 안주인의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이 식당에 내려왔을 때 그의 앞에는 늘 마시던 에스프레소 머신 커피가 아닌 융 드립으로 정성껏 내린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는 잠시 멈칫했다. 커피에서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묵직한 바디감과 희미한 초콜릿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누가 내린 거지? 사모님께서 직접 내리셨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다. 맛은 완벽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뒤 비가 내렸다. 서연은 그의 서재 문 앞에 그가 가장 아끼던 첼리스트 자클린 뒤 프레의 LP판을 조용히 놓아두었다. 그날 저녁 청아당에는 그녀의 비극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첼로 연주가 낮게 울려 퍼졌다. 서재 안에서 권희주는 술잔을 기울이며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내밀한 취향을 저 여자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의 편두통이 시작된 날 일어났다. 그날은 중요한 해외 계약 건으로 인해 그가 무리한 날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어김없이 그의 머리를 깨질 듯한 통증이 덮쳐왔다. 그는 진통제를 삼켰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가 서재의 소파에 누워 고통을 사귀고 있을 때였다. 떡떡떡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찻잔이 들려 있었다. 머리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서요. 그녀는 찻잔을 그의 옆에 놓았다. 국화와 박하 그리고 몇 가지 약재가 섞인 마음을 안정시키는 향이 피어올랐다. 어머니께서 편찮으실 때 제가 자주 끓여드리던 차예요. 약은 아니지만 조금은 도움이 될 거예요. 권희주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내가 머리 아픈 건 어떻게 알았지? 안색이 아주 안 좋아 보이셨어요. 서연은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그의 책상 위에 놓인 평소보다 훨씬 강한 성분의 진통제 약병을 본 것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가 내민 차를 마셨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팽팽하게 조여오던 두통이 서서히 풀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놀라움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그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그가 차를 다 마실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그리고 찻잔이 비워지자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그날 밤 권희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내 윤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자신의 세계를 파고들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불안해졌다. 그는 통제되지 않는 변수를 싫어했다. 윤서연. 그녀는 그의 인생에 나타난 가장 큰 변수였다. 다음 날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윤서연. 그 여자에 대해 다시 조사해. 과거 행적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의 모든 것을. 그녀가 누구를 만났고 무슨 책을 읽었으며 어디에 돈을 썼는지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마. 그는 알아야만 했다. 그녀의 친절히 계산된 접근인지 아니면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지. 한편 서연은 그의 의심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그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의 의심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돌파구는 그의 가장 큰 약점이자 가장 깊은 상처인 그의 두 다리에 있었다. 그녀는 이제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를 다시 걷게 할 마지막 열쇠를 찾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복수를 완성할 마지막 단계이자 이 위태로운 결혼을 진짜 관계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윤서연이 청아당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녀는 물처럼 조용히 그리고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그곳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미미했지만 그녀가 만들어내는 작은 파문들은 권희준과 오 여사의 견고했던 세상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의 한복판에 위치한 아우라 아트센터에서 VVIP를 위한 자선 경매 행사가 열렸다. 아우라 그룹이 주최하는 상류층의 사교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 중 하나였다. 권희준은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지 오래였지만 그룹의 안주인이 된 윤서연은 그를 대신하여 행사를 주관해야만 했다. 그것은 윤유라와 백현우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두 사람은 결혼 이후 사교계에 성공적으로 데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이자 자신들의 희생양이었던 윤서연을 꺾고 자신들이야말로 상류층의 새로운 중심임을 증명하고 싶었다. 행사장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거짓된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서연은 단정하지만 기품이 느껴지는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오 여사의 곁에서 조용히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어머, 형님도 오셨네요. 교태가 섞인 목소리와 함께 윤유라가 백현우의 팔짱을 낀 채 나타났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오늘 밤의 주인공인 것처럼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휠체어 신세인 남편 대신해서 이런 곳까지 나와야 하니 형님도 참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그녀의 말은 위로의 형태를 띤 날카로운 공격이었다. 내 남편은 불구이고 너는 그저 대리인일 뿐이다라는 조롱.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흥미롭다는 듯 그들을 쳐다보며 수근거렸다. 전생이었다면 서연은 이 모욕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고생은요, 동서. 제 남편이 이뤄놓은 제국을 잠시 돌보는 것뿐인걸요. 오히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처음부터 맨손으로 시작해야 하는 동서가 더 고생이 많겠죠. 힘내세요. 서연의 차분한 방역에 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백현우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잠시 후 본격적인 경매가 시작되었다. 값비싼 미술품과 보석들이 연이어 소개되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과시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패드를 들어 올렸다. 유라와 현우의 목표는 따로 있었다. 그들이 노린 것은 마지막 순서에 등장한 백운 바이 윤 스님의 달마도였다. 백운 스님은 권희준의 할머니 오 여사가 평생 스승으로 모셨던 분으로 이 달마도는 스님이 입적하기 직전 오 여사에게 선물한 유품이었다. 오 여사는 그림을 경매에 내놓으며 수익금 전액을 부루 아동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였다. 유라와 현우는 이 그림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낙찰받을 생각이었다. 존경받는 스님의 유품을 시할머니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손주 며느리. 이보다 더 완벽한 그림은 없었다. 그들은 이 퍼포먼스를 통해 자신들이야말로 권씨 가문에 더 어울리는 존재임을 증명하고 싶었다. 경매가 시작되자 유라와 현우는 공격적으로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 5억, 7억, 신억. 그림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다른 경쟁자들이 하나둘씩 포기했고 마침내 무대는 그들만의 동무대가 되는 듯했다. 경매사가 외쳤다. 1경억, 10경억 나왔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유라는 승리를 확신하며 의기양양한 미소로 서연을 쳐다보았다. 봤지? 이게 바로 우리와 너의 격차야. 바로 그때였다. 5억. 나직하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목소리.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 경매장 맨 뒷줄의 어둠 속에 앉아있던 윤서연에게로 향했다. 유라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언니 지금 제정신이야. 서연은 유라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담담하게 패드를 들고 있었다. 2교공억. 백현우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3쥐공억.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상황은 역전되었다. 이제 이것은 자선 경매가 아니었다. 윤서연과 백현우 윤유라 커플의 자존심을 건 전쟁이었다. 백현우는 혜진 그룹의 후계자라지만 아직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었다. 그가 개인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현금에는 한계가 있었다. 5억, 1yeargo. 서연이 부른 마지막 숫자에 장내는 완전히 침묵에 휩싸였다. 50억. 그것은 그림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상식 밖의 금액이었다. 백현우는 더 이상 패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5기 1억, 5의 전원억 낙찰되었습니다. 백운 스님의 달마도는 윤서연님께 낙찰되었습니다. 경매사의 외침과 함께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 박수는 그림의 새로운 주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흥미진진한 드라마의 승자를 향한 찬사였다. 행사가 끝나고 서연은 낙찰받은 그림을 들고 오 여사에게 다가갔다. 유라와 현우는 이미 굴욕감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치듯 행사장을 빠져나간 뒤였다. 할머님.
서연이 그림을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이 그림은 할머님의 추억이 담긴 물건입니다. 제가 감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저 할머님께서 좋은 일에 쓰시고자 했던 그 뜻을 제가 조금이나마 보태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림은 다시 할머님께 돌려드리고 그림값 50억은 약속대로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늘 바위처럼 굳어있던 오 여사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파문이 일었다. 그녀는 서연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서연을 평가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손주 며느리가 가진 지혜와 배포를,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읽어내고 있었다. 고맙다 얘야. 오 여사의 무심한 듯. 단 그 한마디는 서연이 청아당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들은 인정의 말이었다. 그날 밤 서연이 별채로 돌아왔을 때 방문 앞에는 권희준이 휠체어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아주 인상적이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조소가 아닌 순수한 감탄이 섞여 있었다. 50억. 그 돈은 어디서 났지? 윤 회장님이 주신 돈은 아닐 테고.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유산이 조금 있었어요. 다이아몬드 원석 광산의 지분이었는데 최근에 시세가 아주 많이 올랐더군요. 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그 돈이 실은 전생에서 백현우에게 속아 빼앗겼던 그녀의 목숨과도 같았던 돈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권희준은 잠시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오늘 밤 그녀는 그에게 또 하나의 수수께끼를 던져주었다. 단순히 순종적인 여자가 아닌 때로는 거금을 아무렇지 않게 내놓을 줄 아는 배포를 가진 여자. 도대체 어느 것이 그녀의 진짜 모습일까? 내일 병원에 가봐야겠어. 그가 뜬금없이 말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정기검진 당신도 같이 가주지. 보호자로서. 그의 제안은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서연은 그 안에 담긴 미세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서 자신의 세상 안으로 한 걸음 들여놓으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다. 네, 그럴게요.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봉회도에 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가장 큰 무기인 미래에 대한 지식을 아직 단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로 권희준과의 정기 검진을 위해 찾은 병원에서 서연은 전생과 똑같은 진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회장님의 척수 신경 손상은 영구적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냉정한 선고에 권희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서연은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스쳐 지나가는 절망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강한 척했지만 그의 내면은 7년 전 사고의 그늘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절망을 서연은 끝내주고 싶었다. 그녀는 전생의 기억을 떠올렸다. 권희준은 수년간 전 세계의 명의를 찾아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지리산 깊은 곳에 은거하는 전설적인 약초명인 김사부를 찾아냈다. 김사부의 비방 약재는 기적처럼 그의 다리의 감각을 되살려 주었다. 하지만 너무 늦은 뒤였다. 이미 근육이 모두 괴사하여 그는 평생 지팡이에 의지해야만 했다. 이번 생에서는 그렇게 되게 두지 않을 거야. 서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그날 저녁 오 여사와 권희준이 있는 앞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할머님, 회장님, 잠시 고향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해서요. 그것은 가장 그럴듯한 핑계였다. 권희준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그녀의 요청을 거절할 명분은 없었다. 운전기사와 경호원을 붙여주지. 아닙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건 저 혼자 조용히 다녀와야 할 길입니다. 그녀의 결연한 태도에 권희준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서연은 최소한의 짐만을 챙겨 지리산으로 향했다. 서울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기차와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탄 끝에 그녀는 산 아래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김사부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노인은 외부인을 극도로 경계하여 아무도 그의 거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진정으로 자격이 있는 자만이 그를 만날 수 있다는 아리송한 말만 되풀이했다.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산 입구에서부터 전생의 기억에 의지하여 희미한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산은 아름다웠지만 험준했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거친 돌부리에 발목을 삐기도 했다. 육체적인 고통이 그녀를 덮쳐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나아갔다. 이 고통은 전생에서 권희준이 겪었을 절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틀을 꼬박 헤맨 끝에 그녀는 마침내 안개자욱한 소나무 숲속에서 작은 초가집 한 채를 발견했다. 김사부의 거처였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학처럼 고고한 풍채의 노인이었다. 그의 눈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맑고 깊어서 마치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돌아가거라. 김사부는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오만하고 부유한 자들을 위해 내 의술을 쓰지 않는다. 그는 서연이 누구의 아내인지 이미 짐작하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거절에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생의 기억을 통해 김사부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람의 진심을 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초가집 앞에서 물러나 멀찍이 떨어진 바위 위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애원하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기다렸다. 하루 이틀 사흘. 서러연은 이슬을 맞으며 밤을 지새웠고 주먹밥으로 허기를 채웠다. 그녀는 김사부의 일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그가 보든 말든 마당의 마른 나뭇가지를 치우고 비뚤어진 장독대를 바로 세웠다. 그녀는 초가집 주변의 약초밭에서 시들어가고 있는 희귀한 약초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짧은 지식을 동원하여 정성껏 돌보아주기도 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굳게 닫혀있던 초가집 문이 열리고 김사부가 나왔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심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년이 살리려는 그 사내는 어떤 위인인가?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분은 제 남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냉혹한 기업가라고 부르지만 제 눈에 그는 그저 깊은 상처를 홀로 짊어지고 있는 아픈 사람일 뿐입니다. 그녀는 그의 병세에 대해 전생에서 들었던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막힘없이 설명했다. 사고의 경위, 신경 손상의 정도, 그리고 그로 인한 그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까지. 그녀의 설명에는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김사부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날카롭던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저는 기적을 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사부님. 저는 그저 한 인간으로서 그가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아내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을 뿐입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서연의 진심 어린 호소에 김사부의 입에서 마침내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다. 들어오너라. 그는 서연에게 낡은 약자의 서구에서 찾아낸 비방이 적힌 종기와 산삼보다 귀하다는 몇 가지 희귀한 약초 꾸러미를 내주었다. 이 약은 조제법이 아주 까다롭다. 단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느니라. 또한 이 약을 먹는 자는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것을 견뎌내는 것은 오롯이 그자의 의지에 달렸다. 서연은 약초 꾸러미를 부서질세라 품에 안고 눈물이 나올 만큼 깊이 허리를 숙였다.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피곤해 절은 몸으로 청가당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마치 수년간의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장수 같았다. 그녀는 곧장 권희준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그녀가 며칠 만에 초췌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것에 놀란 듯했다. 그의 조사팀은 그녀가 고향에 간 것은 맞지만 지리산으로 들어간 뒤로는 행적을 놓쳤다고 보고했었다. 서연은 그의 책상 위에 약초 꾸러미와 김사부의 비방이 적힌 종이를 올려놓았다. 이게 뭐지?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어디 상골 돌팔이에게서라도 받아온 건가?
그의 이성은 이 모든 것이 사기이거나 심지어 독약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했다. 당신을 포기했던 세상의 모든 의사들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당신을 포기하지 않은 단 한 사람, 당신의 아내를 믿을 것인지 선택은 당신의 몫이에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서재를 나섰다. 권희주는 홀로 남겨졌다. 그의 앞에는 짙은 흙냄새와 풀 향기를 풍기는 약초 꾸러미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믿을 수 없는 노력과 꺾이지 않는 희망의 증거였다. 그리고 그의 다른 한쪽에는 그에게 절망적인 진단만을 내려주었던 과학과 이성의 세계가 있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증거가 아닌 사람을 믿어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권희주는 결국 윤서연의 손을 잡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그의 인생을 건 도박이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 그녀가 가져온 약초와 비방을 그룹 산하의 연구소에서 비밀리에 분석하게 했다. 연구소의 보고는 놀라웠다. 성분 분석 불가. 하지만 각각의 약재는 신경재생과 혈액순환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것으로 보임. 현대의학의 상식을 뛰어넘는 조합. 그는 김 사부의 처방에 따라 끔찍한 고통을 동반하는 치료를 시작했다. 서연은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키며 그를 간호했다. 그녀의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서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은 아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한편 윤유라와 백현우는 사교계의 새로운 총알로 떠오르기 위해 분주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화장품 업계의 살아있는 전설 라벨 코스메틱의 장미희 회장이었다. 장미희 회장은 자수성가한 신화적인 여성 경영인이자 엄청난 부와 인맥을 자랑하는 사교계의 숨은 실세였다. 그녀에게 눈도장을 찍는 것은 곧 상류 사회의 핵심부로 진입하는 티켓을 얻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웬만한 사람들은 만나주지도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수십 년 전 잃어버린 외동딸을 찾고 있다는 대한민국 상류층 모두가 아는 비밀이었다. 유라와 현우는 장 회장이 후원하는 한부모 가정 돕기 자선 바자회에 참석하여 그녀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웠다. 유라는 값비싼 명품들로 한껏 치장했고 현우는 장 회장의 관심을 끌만한 사업 아이템들을 줄줄이 외웠다. 그 시각 서연 역시 같은 바자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적은 달랐다. 그녀는 전생의 기억을 통해 오늘 이곳에서 벌어질 작은 사고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고가 그녀와 장미희 회장을 연결해줄 운명의 끈이 되리라는 것도. 바자회는 수많은 인파로 붐볐다. 유라와 현우는 필사적으로 장 회장의 주위를 맴돌며 말을 걸 기회를 엿보았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대한민국 유수의 재벌 총수들이 벽처럼 둘러싸고 있어 접근조차 쉽지 않았다. 서연은 그들과 달리 행사장 구석에서 조용히 자원봉사자들을 돕고 있었다. 그녀는 짐을 나르고 음료를 따르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그녀의 소박한 행색은 화려한 행사장 안에서 오히려 눈에 띄지 않았다. 전생의 기억대로 행사가 무르익을 무렵이었다. 장 회장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수행원들을 물리치고 홀로 2층의 귀빈실로 향하는 중앙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계단 중간쯤 올랐을 때 위층에서 장난을 치던 아이들 몇몇이 뛰어나오다가 그중 한 아이가 발을 헛디뎌 장 회장의 등 뒤로 넘어졌다. 아 어머. 장 회장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균형을 잃고 가파른 대리석 계단 아래로 몸이 기울어졌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지만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누구도 손을 쓸 틈이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바람처럼 달려와 장 회장의 등 뒤를 받쳤다.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사고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그 자리에 나타났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던져 육중한 장 회장의 몸을 온전히 받아냈다. 그녀의 가녀린 몸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함께 계단 아래로 몇 칸 굴러 떨어졌지만 그녀는 끝까지 장 회장을 품에서 놓지 않았다. 덕분에 장 회장은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을 뿐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아가씨, 괜찮아요. 뒤늦게 달려온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서연은 이마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일어섰다. 전 괜찮습니다. 회장님께서 다치지 않으셨으면 됐습니다. 장미희 회장은 충격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걱정하는 저 맑은 눈빛. 그리고 이 상황이 기묘할 정도로 낯설지가 않았다. 아주 오래전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비를 맞고 있는 자신에게 다가와 가진 것 전부였던 낡은 우산을 씌워주고 갔던 한 가난한 여대생이 있었다. 그때 그 여대생의 눈빛이 꼭 저러했다. 네오. 이름이 무엇이냐? 장 회장이 물었다. 윤서연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그저 한 개인으로서 그녀 앞에 섰다. 이 소동을 멀리서 윤유라와 백현우가 입을 떡 벌린 채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들이 그토록 애를 써도 얻지 못했던 장 회장과의 만남을 저 재수없는 계집애가 저런 식으로 가로챈 것이다. 장 회장은 그날 다른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서연을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초대했다. 그녀는 의사를 불러 서연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조용히 그녀를 관찰했다. 오늘 정말 고마웠다, 서연아. 내가 큰 빚을 졌구나. 별 말씀을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특히 요즘 세상에서는 더더욱. 장 회장은 서연에게서 요즘 젊은이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진중함과 깊이를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서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묘한 힘이 있었다.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이 있었니? 장 회장이 물었다. 네가 낯설지가 않구나. 아마 오늘이 처음일 겁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전생의 인연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번 생에서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그녀의 신뢰를 얻고 싶었다. 그날 이후 장미희 회장과 윤서연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장 회장은 서연을 친딸처럼 아꼈고 그녀를 자신의 사적인 모임에 초대하며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유라와 현우는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이 서연이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 하나 때문에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 한편 청가당에서는 권희준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김 사부의 약은 기적과도 같았다. 7년간 아무 감각도 없었던 그의 다리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열감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밤마다 서재에서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의지로 다리 근육을 움직이려는 피나는 노력을 계속했다. 그의 변화를 서연만이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노력을 묵묵히 지켜보며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었다. 고맙다. 어느 날 밤 땀으로 흠뻑 젖은 채 훈련을 마친 그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난 평생 희망이라는 단어를 잊고 살았을 거야. 서연은 그저 미소 지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가 다시 일어서는 날, 그것은 단순히 한 남자의 재활 성공이 아니라 자신들의 운명을 위협하는 모든 적들을 향한 가장 강력한 방역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은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윤서연의 등장은 윤유라와 백현우의 완벽했던 계획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었다. 그들은 사교계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야심차게 추진하던 사업들은 장미희 회장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막혀 하나둘씩 좌초되기 시작했다. 그들의 화려하지만 텅 비어있는 강남의 아파트에는 냉랭한 기운만이 감돌았다. 전부 당신 때문이야. 유라가 날카롭게 소리치며 와인잔을 바닥에 던졌다. 백현우, 당신이 조금만 더 유능했어도 고작 윤서연 같은 계집애 하나 처리하지 못해서 이 꼴이 된 거잖아. 닥쳐. 백현우의 친절한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의 얼굴에는 실패한 자의 조급함과 잔인한 본성이 드러나 있었다. 내가 무능한 게 아니야. 상대가 나빴던 거지. 권희준, 그 불구인 줄 알았던 놈이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 옆에는 장미희라는 늙은 여우가 버티고 있고. 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중얼거렸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 없어. 그렇다면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는 수밖에. 그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도박꾼이었다. 그리고 도박꾼은 때로는 자신의 영혼마저도 악마에게 팔아넘기는 법이다. 며칠 후 백현우는 은밀하게 한 사람을 만났다. 태양그룹의 최진원 회장. 그는 7년 전 권희준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던 끔찍한 사고의 배후였다. 권희준의 아버지와 평생의 숙적이던 그는 호시탐탐 아우라 그룹을 무너뜨릴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두 남자의 만남은 도심의 한적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이루어졌다. 최 회장은 독사 같은 눈으로 자신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젊은 야심가를 훑어보았다. 백씨, 집안에 서자라. 감히 네가 나를 찾아온 용건이 뭐지? 회장님. 백현우는 비굴할 정도로 공손했다. 저는 회장님께 회장님의 수건을 풀어드릴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백현우는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는 아내인 윤유라가 윤서연의 이복동생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아우라 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내고 그들의 약점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태양그룹의 칼이 되어 권희준의 심장을 찌르는 역할을 하겠다고 맹세했다. 최진원 회장은 그의 제안에 흥미를 느꼈다. 어차피 버려도 아깝지 않은 패였다. 그는 백현우라는 칼을 이용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숙적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좋다. 내게 기회를 주지. 하지만 실패한다면 내 목숨은 없는 것으로 알거라. 그렇게 두 악마의 위험한 동맹이 맺어졌다. 그들의 첫 번째 함정은 동남아시아의 히토류 광산 개발 프로젝트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태양그룹은 유령 회사를 내세워 막대한 수익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는 이 프로젝트를 시장에 내놓았다. 그 안에는 조작된 지질 조사 보고서와 현지 정부와의 위조된 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우라 그룹을 파산시키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금융 사기극이었다. 백현우는 그들의 대리인으로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권희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교묘하게 정보를 흘려 이 프로젝트가 지극히 합법적이고 안전한 투자처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청와당의 서재. 권희준은 밤늦도록 프로젝트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사업가적 직감은 이 프로젝트가 아우라 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단숨에 도약시킬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말하고 있었다. 모든 데이터가 완벽했다. 위험 요소는 없어 보였다. 그때 야식을 들고 서재에 들어온 서연이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녀는 보고서 표지에 적힌 동남아시아의 낯선 지명을 보고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안 돼. 이 프로젝트는 전생의 기억이 섬광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정확히 똑같은 프로젝트. 전생에서 이 프로젝트에 투자했던 다른 대기업 하나가 정치적인 문제와 내부 비리로 인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었었다. 세부 사항은 조금씩 달랐지만 함정의 구조는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이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이 프로젝트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해요.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지? 이준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의아해했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냥 제 감이 말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위험해 보여요. 함정일지도 몰라요. 이준은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최근 들어 그녀의 직감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지만 수조 원이 걸린 비즈니스를 단지 감만으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서연아,
당신의 걱정은 고맙지만 기업은 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데이터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어. 이건 안전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의 반론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직감과 그의 데이터.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미세한 불협화음이 생겨났다. 결국 며칠 뒤 열린 아우라 그룹의 긴급 이사회에서 히토류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주는 계약서에 서명을 마쳤다. 그 순간 길 건너편 빌딩의 한 사무실에서 백현우가 쌍강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악마처럼 웃고 있었다. 마침내 덫은 놓였다. 그날 저녁 계약 성사 뉴스를 TV로 지켜보던 서연은 차가운 불안감에 휩싸였다. 남편은 자신의 경고를 믿어주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혼자서라도 이 거대한 함정에서 그와 그의 제국을 구해내야만 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무기는 여전히 미래에 대한 기억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엄습했다. 아우라 그룹이 동남아 히토류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는 백현우와 최진원 회장에게는 승리의 축배였고 윤서연에게는 시한폭탄의 초침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남편의 이성적인 데이터를 꺾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그 데이터보다 더 강력한 힘,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을 만들어내야만 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장미희 회장이었다. 서연은 전생의 기억을 통해 장 회장이 전통자수 예술의 열렬한 후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권희준의 동생인 장하나는 사고로 기억을 잃은 후 유일하게 몰두하는 취미가 바로 전통자수였다. 그것은 운명이 던져준 실마리였다. 서연은 조용한 인사동의 한 갤러리를 통째로 빌렸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의 전시회를 기획했다. 기억의 조각들이라는 이름의 무명 신진 작가들을 위한 자수 전시회. 그녀는 이 전시회에 하나의 작품을 익명으로 출품했다. 바로 하나가 몇 달에 걸쳐 완성한 제주도의 들판을 수놓은 아름다운 자수 작품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전시회의 가장 중요한 VVIP 손님으로 장미희 회장을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편안한 나들이라는 명목으로 권희준과 하나를 초대했다. 전시회 당일 갤러리는 소수의 VVIP 손님들만으로 조용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장미희 회장은 여러 작품들을 둘러보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이 유독 한 작품 앞에서 오래도록 머물렀다. 바로 하나가 수놓은 제주 들판의 자수였다. 이 작품은 참 이상하구나. 장 회장이 나직이 중얼거렸다. 처음 보는 작품인데 마치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처럼 마음이 편안해져. 바로 그때 서연이 하나와 이준을 데리고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작품이 마음에 드시나 봅니다. 이쪽이 이 작품을 만든 장하나 작가입니다. 제 남편의 동생이기도 하고요. 장 회장은 하나의 맑고 순수한 눈동자를 보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정말 대단한 재능이구나, 아가씨. 이 작품을 보고 있으니 돌아가신 제 어머니 생각이 나는군요. 두 사람은 작품에 대해 그리고 자수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하나는 낯을 가리는 성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장 회장 앞에서는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할머니와 대화하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하나는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며 무의식적으로 조용한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아주 단순하고 조금은 슬픈 멜로디의 자장가였다. 그 순간 장미희 회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 노래. 그녀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가씨, 그 노래는 어디서 배웠지? 하나는 당황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누가 가르쳐준 건지. 아니야. 장 회장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노래는
세상에 단 한 사람, 잃어버린 내 딸에게 내가 직접 만들어 불러주던 나만의 자장가란 말이다. 모두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이주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동생의 앞을 막아서듯 섰다. 그때 장 회장이 무언가에 홀린 듯 하나에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쇼를 살짝 걷어내렸다. 그리고 그녀의 오른쪽 어깨 뒤편, 그곳에 있는 작은 별 모양의 붉은 점을 발견했다. 하늘아, 장 회장의 입에서 수십 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딸의 아명, 알밍이 터져나왔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하나의 머릿속에서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따뜻한 품, 자장가 소리, 그리고 빗길을 달리던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과 끔찍한 충격, 잊혀졌던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그녀의 의식을 덮쳤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앞의 낯선 여인을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다. 연마, 갤러리 안에는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재회한 모녀의 애절한 울음소리만이 가득했다. 이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이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경영인의 잃어버린 딸이었다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 조용히 서 있는 아내 윤서연이 있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라벨 코스메틱의 사라진 상속녀가 바로 아우라그룹 권희준 회장의 동생이었다는 뉴스는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리고 곧이어 더욱 충격적인 뉴스가 발표되었다. 속보, 아우라그룹과 라벨 코스메틱, 전격적인 전략적 제휴 발표. 피로 맺어진 양산은 이제 경제 공동체로서 모든 위협에 함께 맞설 것. 장미희 회장은 딸의 귀환을 축하하고 그동안 딸을 보살펴준 권 씨 가문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통 큰 결정을 내린 것이다. 두 거대 기업의 동맹은 그 어떤 적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철옹성과도 같았다. 그 시각 태양그룹의 회장실, 최진원 회장과 백현우는 TV 화면에 나오는 기자회견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이 아우라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쳐놓은 완벽한 금융 그물이 이 믿을 수 없는 가족 드라마 한 편으로 인해 완전히 쓸모없어져 버렸다. 그들의 목표물은 죽기는커녕 날개까지 단용이 되어 승천하고 있었다. 윤, 서, 연, 백현우는 이 모든 판을 짜고 자신들을 완벽하게 물먹인 그 여자의 이름을 저주처럼 되뇌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패배자의 굴욕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위험한 광기였다. 장미희 회장이라는 강력한 우군을 얻었지만 아우라 그룹을 향한 위협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동남아 히토류 프로젝트라는 시한폭탄은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룹의 재무제표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백현우와 최진원 회장은 이제 숨길 필요도 없다는 듯 언론을 통해 연일 아우라그룹의 위기설을 퍼뜨렸다. 불구의 총수가 내린 무모한 투자 결정, 아우라그룹 유동성 위기로 좌초 위기.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했다. 주주들은 동요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권희준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한 채 오직 자신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청하당 별채에 위치한 비밀스러운 재활치료실. 그곳은 외부와는 완전히 단절된 권희준과 윤서연 둘만의 공간이었다. 김사부의 약재는 그의 죽어있던 신경을 깨우며 지독한 고통을 선사했지만 이주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묵묵히 견뎌냈다. 서연은 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그녀는 그의 땀을 닦아주고 경직된 다리를 주무르며 그의 작은 성공 하나하나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했다. 고통스러운 재활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떤 연인보다도 깊고 단단하게 연결되고 있었다. 이주는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아내이자 동지였으며 그의 유일한 구원이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최진원 회장과 백현우는 자신들이 확보한 우호 지분을 총동원하여 경영 능력에 대한 신임을 묻는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권희준을 회장직에서 끌어내리고 아우라 그룹을 집어삼키기 위한 적대적 M&A의 마지막 단계를 밟는 것이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아우라 그룹 본사의 대강당.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이 모여 장내는 살벌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백현우와 윤유라는 승리를 예감한 개선 장군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입장했다. 잠시 후 강당의 뒷문이 열리고 권희준이 휠체어를 탄 채 모습을 드러냈다. 윤서연이 그의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물론 그것은 계산된 연기였다. 주주들은 수군거렸다. 동정과 의심이 뒤섞인 시선들이 그에게 쏟아졌다. 최진원 회장이 먼저 연단에 올랐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아우라 그룹의 재무 위기를 역설하며 이 모든 것이 권희준 회장의 무모하고 독단적인 경영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아우라 그룹은 지금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이 배를 구할 새로운 선장이 필요합니다. 뒤이어 백현우가 무대에 올랐다. 그는 조작된 데이터와 자료들을 제시하며 히토류 프로젝트가 어떻게 회사를 파산으로 이끌고 있는지를 유창하게 설명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설득력이 있었고 장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그들에게로 넘어갔다. 권희준의 시대는 끝났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마침내 최진원 회장이 권희준 회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공식적으로 발의했다. 사회자가 의사봉을 들고 투표를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 휠체어에 앉아있던 권희준이 나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장내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그는 서연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연단으로 향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회의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최진원 회장님의 우려 섞인 충고 잘 들었습니다. 주주 여러분의 걱정 또한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맞습니다. 저는 지난 7년간 이 자리에 앉아서 그룹을 이끌어 왔습니다. 아마도 그 모습이 여러분 중 몇몇 분들에게는 불안하고 불편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휠체어 팔걸이를 두 손으로 힘주어 잡았다. 그래서 오늘 그 불안을 없애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이브, 강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불구의 회장 권희준이 자신의 두 다리로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이다. 그는 더 이상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았다. 그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제국을 두 발로 굳건히 딛고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연단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경악은 점차 경이로, 그리고 마침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변해갔다. 최진원 회장과 백현우, 윤유라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굳어 있었다. 그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권희준은 박수 소리를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제왕의 위엄을 되찾아 장내를 압도했다. 동남아 히토류 프로젝트가 함정이라는 것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장내가 다시 술렁였다. 하지만 그 함정은 쥐를 잡기 위한 덫이었습니다. 그의 신호의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백현우와 최진원 회장이 호텔 스위트룸에서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이었다. 뒤이어 태양그룹이 유령회사를 통해 어떻게 보고서를 조작했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쉴 새 없이 펼쳐졌다. 이자 이준이 백현우를 가리켰다. 백현우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자신의 가족을 배신하고 적과 내통했습니다. 그리고 저자 그는 최진원 회장을 가리켰다.
최진원 회장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쟁사를 파괴하려 한 범죄자입니다. 그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참고로 제가 그 프로젝트에 투자한 돈은 아우라 그룹의 자금이 아닙니다. 제 개인 자금이었고 그 돈은 이미 국제금융망을 통해 태양그룹이 세운 유령 회사의 지분을 역으로 인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최 회장님, 당신이 판 함정에 당신의 사냥개가 빠진 셈입니다. 관대한 선물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강당문이 열리고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최진원 회장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백현우와 윤유라는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주주들은 모두 기립하여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권희주는 마침내 자신의 왕좌를 되찾은 황제처럼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한 그의 유일한 여왕 윤서연이 자랑스러운 미소로 서 있었다. 권희준의 화려한 귀환과 태양그룹의 몰락은 대한민국 재계의 지도를 하룻밤 사이에 바꾸어 놓았다. 세상은 승리자의 축배에 열광했지만 윤서연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백현우와 윤유라 그 두 사람은 이대로 순순히 무너질 위인들이 아니었다. 벼랑 끝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어뜯는 법이다. 그녀의 불길한 예감은 바로 그날 저녁 현실이 되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축하연으로 소란스러운 회사를 뒤로 한 채 서연은 먼저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남편에 대한 자랑스러움으로 그녀의 마음은 조금 들떠 있었다. 그녀가 아우라 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로 향하던 바로 그 짧은 순간이었다. 검은색 밴 한 대가 굉음과 함께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옆문이 열리고 증오와 광기로 이글거리는 눈을 한 백현우와 윤유라가 뛰쳐나왔다. 윤서연, 경호원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백현우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언니, 우리랑 같이 갈 데가 있어. 언니가 망쳐놓은 우리 인생에 대해 아주 긴 대화를 나눠야 하거든. 유라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배는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권희주는 아내의 납치 소식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 했다. 그는 방금 제국의 패권을 되찾았지만 그의 제국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의 휴대폰으로 백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고 그래서 더 소름 끼쳤다. 권희준,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천만에.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현우야, 원하는 게 뭐지? 돈, 회사, 뭐든지 말해. 서연이만 무사히 돌려보내줘. 돈. 백현우가 비웃었다. 난 돈 같은 건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너의 굴복이야. 지금 당장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그리고 오늘 주주총회에서 했던 모든 말이 거짓이었다고 발표해. 내 다리는 여전히 불치이며 경영 능력을 상실했기에 아우라 그룹의 모든 권한을 나 백현우에게 위임한다고. 그렇게 세상 앞에서 네 스스로를 끌어내리고 내 발 아래 무릎 꿇는다면 내 아내를 살려줄지 고민해보지. 그것은 불가능한 요구였다. 그의 영혼을 팔라는 말과 같았다. 장소는 인천항의 폐창고 단지다. 경찰 대동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내 아내가 갈기갈기 찢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면 시간은 3시간 주지. 전화가 끊겼다. 이주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그의 손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인천항에 낡고 버려진 창고 안. 서연은 의자에 묶인 채 자신을 둘러싼 두 괴물을 마주보고 있었다. 유라는 갇힌 짐승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내 탓이 아니야. 전부 내 탓이야. 윤서연, 네가 내 인생을 훔쳐갔어. 백현우는 칼을 손질하며 차가운 눈으로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참 이상하지. 분명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는데 너만 아니었다면. 서연은 두려웠지만 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너희는 처음부터 가질 수 없는 것을 탐냈을 뿐이야. 그녀의 말에 유라가 발작하듯 소리쳤다. 가질 수 없는 것 웃기지 마. 원래는 내 것이었어. 전생에서는 네가 그 불구와 결혼했고 네가 비참하게 죽었어야 했다고. 그런데 왜 네가 내 운명을 훔쳐간 거야. 전생. 그 단어가 유라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서연의 마지막 의심의 조각이 맞춰졌다. 유라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백현우가 광기 어린 유라를 보며 혀를 찼다. 전생, 아직도 그런 헛소리를 믿는 건가? 둘 다 제정신이 아니군.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하지만 유라 말이 한 가지는 맞더군. 서연아. 넌 어떤 생을 살든 결국 내 손에 파멸당할 운명이라는 거. 기억나나? 전생의 마지막 순간 병실에서 내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네 비참한 모습이. 정말 볼만했는데. 그의 잔인한 고백에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악몽은 전부 현실이었다. 네가 날 죽였어. 죽였지. 현우가 웃었다. 그리고 이번 생에서도 똑같이 해줄 생각이야. 네가 사랑하는 남편 권희준이 보는 앞에서. 바로 그때 창고에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권희준이 홀로 들어섰다. 그는 약속대로 무장하지 않은 채 두 손을 들고 있었다. 서연아, 오지 마요. 여긴 위험해요. 왓군 권희준. 현우가 유진의 목에 칼을 겨누며 말했다. 유언을 남길 시간은 주지. 내 아내에게 작별 인사나 하시지. 이준은 현우를 무시하고 오직 서연만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아내를 향한 깊은 사랑과 미안함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아, 내가 늦었지. 미안하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유라가 더욱 광기에 휩싸였다. 닥쳐. 그 눈빛은 뭐야? 당신은 나한테 그런 눈으로 말한 적 없어. 그녀는 유진을 향해 소리쳤다. 차라리 다 같이 죽어버리자. 전생처럼 여기서 전부 불타 죽는 거야. 유라는 근처에 있던 기름통을 걷어차 창고 바닥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다. 백현우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자 당황했지만 이내 잔인한 미소를 되찾았다. 그는 서연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든 채 달려들었다. 모든 것이 찰나에 일어났다. 이준은 더 이상 휠체어에 앉아있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바람처럼 움직여 현우의 앞을 가로막았다. 두 남자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 사이 유라가 바닥에 불을 붙였다. 불길은 기름을 타고 순식간에 창고 전체로 번져나갔다. 하하하, 다 죽어. 다 같이 죽는 거야. 유라의 미친 웃음소리와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이준은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는 현우의 공격을 막아내는 동시에 불길 속에 갇힌 서연을 구해야만 했다. 마침내 그는 현우의 복부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 그를 쓰러뜨렸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서연을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냈다. 서연아, 정신 차려. 그가 연기에 질식해가는 그녀를 부축하여 밖으로 빠져나가려던 순간 불길에 약해진 창고의 철제, 빔 하나가 그들의 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준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서연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았다. 굉음과 함께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잠겼다. 그의 마지막 생각은 오직 하나였다. 이번 생에서는 너를 지켜냈다, 서연아. 전생과 똑같은 불길 속에서 그는 마침내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그녀의 운명을,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낸 것이다. 화염과 굉음 속에서 권희준은 의식을 잃어가는 윤서연을 필사적으로 품에 안았다. 무너져 내리는 철골 구조물이 그의 등을 덮쳤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놓지 않았다. 그의 두 번째 인생에서 그는 다시는 그녀를 잃지 않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했다. 다행히 그들의 비극은 반복되지 않았다. 뒤따라온 강지혁과 보안팀이 미친 듯이 불길을 헤치고 들어와 무너진 철골더미 속에서 두 사람을 구해냈다. 며칠 후
병원의 VIP 병실에서 권희준이 눈을 떴다. 그의 온몸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끔찍한 통증이 그를 덮쳤다. 하지만 그는 고통보다 더 큰 안도감을 느꼈다. 그의 침대 옆에서 서연이 그의 손을 잡은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 역시 가벼운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백현우와 윤유라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납치살인, 미수방화, 그리고 과거의 모든 범죄들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그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부와 명예는 이제 그들의 죄를 기록하는 끔찍한 주홍글씨가 되어 평생 그들을 따라다닐 터였다. 법의 심판은 혹독했고 그들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청가당에는 아주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이준의 몸은 몇 달에 걸친 치료 끝에 회복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는 서연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아물어 갔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에게 비밀을 만들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아픈 과거를 공유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결혼은 더 이상 운명을 바꾸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 같은 시련을 함께 이겨낸 두 영혼이 마침내 서로에게 안식처를 찾아낸 깊고 단단한 사랑의 결실이었다. 1년 후 가을, 아우라그룹의 창립기념일 행사장. 단상 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연설을 하고 있는 사람은 권이준이 아니었다. 우아하고 지적인 카리스마로 청중을 압도하고 있는 그녀는 바로 윤서연이었다. 아우라 재단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자선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기회를 통해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난 1년간 권희준과 장미희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아우라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인 아우라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팠던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와 경제사범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한 당당한 여왕이었다. 객석 맨 앞줄에서 권희준과 오 여사 그리고 장미희 회장과 하나가 자랑스러운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권희준의 눈에는 아내를 향한 무한한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화려한 왕관을 씌워주는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여왕이 될 수 있도록 곁에서 묵묵히 그녀의 왕국을 함께 지어 올린 동반자였다.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텅 빈 연회장을 나란히 걸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오늘 연설 아주 멋졌어. 이제 주주들은 나보다 당신을 더 무서워하겠는걸. 이준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서연이 웃으며 그의 팔짱을 꼈다. 그래야죠. 그래야 함부로 못 덤비죠.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하고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함께 겪어온 지독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시간들 끝에 서 있는 지금의 행복이 얼마나 기적 같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후회해요. 서연이 문득 물었다. 이 모든 일들, 나를 선택한 거. 이준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몸을 돌려 자신을 마주보게 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후회하지 않아. 단 한순간도.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전생의 불길은 내 과거를 죄로 만들었지만 당신은 그 잿더미 위에서 나의 미래를 전부 새로 지어 올렸어. 당신이 바로 내 제국이고 내 세상이야, 서연아. 그의 고백에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의 입술에 깊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과거의 모든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영원의 키스였다. 두 번의 생. 한 번의 어긋난 운명과
한 번에 되찾은 사랑. 그들은 마침내 운명의 주인이 되어 서로의 곁에 섰다. 함께 늙어가고 함께 웃고 함께 꿈꿀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낸 눈부신 내일을 향해